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무제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수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빌딩 투자에 대해서 좋은 면도 있고 성공한 사례도 있긴 하지만 어두운 면도 있잖아요. 빌딩 투자를 했을 때 손해를 본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와 별개로 사고가 일어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오늘 그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가져온 사례는 두 건입니다.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중도금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네. 보통 저희가 이제 빌딩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계약금을 10% 넣고 또 잔금을 거의 90%로 하면서 한 잔금 기간 한 2, 3개월 가져가잖아요. 일반적인 거래의 모형인데 간혹 가다가 매도자가 돈이 필요하다, 명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식으로 요구를 해서 중도금을 20%, 많게는 40%까지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발생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이 사례를 한번 스토리로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2023년도 6월 달에 매수인 A씨와 매도인 B씨가 평택 소재의 C 공장을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매가는 70억이었어요. 70억짜리 산 건데 그때 이제 조건이 붙었었는데 매도자분이 좀 공장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 싸게 팔았던 거예요. 네네. 시장에 나왔을 때는 한 85억에 나왔다가 금매로 70억에 팔았는데 대신 조건이 중도금을 40% 달라라고 한 거였죠. 그래서 한 잔금 기간은 총 한 5개월 정도였고 네네. 중도금을 2개월 뒤에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개월 뒤에 8월 달에 중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네네. 매가의 40%를. 그럼 지금 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35억을 지급을 한 거죠. 그래서 잔금을 11월 달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9월 달에 공장 채권자들에게 가압류 가등기가 잡혔어요. 이걸 다 합쳐보니까 40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잔금은 35억이 나왔는데 갑자기 들어온 게 40억이 잡힌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거래를 하면은 6월 달에 거래했으니까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거래 신고 뜨니까 채권자들이 보통 공장을 운영하면서 매매 대금도 약간 늦게 주고 어음도 막 쓰고 하잖아요. 물건 납품도 할 때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난리가 났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매도자가 여기서 내가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냥 잔금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잔금이 예정이었었는데 네. 지금 현재도 이걸 못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가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채권자도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거의 뭐 난장판이 됐습니다.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데 이때 저희가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었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지가 않아요. 결국엔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무언가를 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던 거죠. 그걸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매매 예약 가등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매매예약 가등기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쓰고 있는 개념인 거예요. 네. 법적인 개념으로는 이제 가등기라고 표현을 하죠. 가등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소유권 이전 관련 가등기가 있고 또 담보 가등기가 있어요. 담보는 이제 채권 빚 같은 걸로 네. 가등기를 하는 건데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내가 미리 가등기를 쳐놓고 나중에 후에 가지고 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개념을 설명을 드리자면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인이나 네. 실질적인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장차 본등기의 순위 보존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지칭한다. 나중에 본등기를 위해서 미리 해두는 미리 거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등기의 특징이 또 있어요. 가등기를 걸어놓고 가등기에는 수일해할 본등기의 순위 보존의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전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된 모든 등기 원인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이게 특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등기를 해놨으면 그 뒤에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게 들어와도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먼저 저희가 선순위를 확보를 하는 거네요. 그 순위 보전에 의의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까 같은 경우에 내가 먼저 선순위로 가등기를 해놨으면 좋았을 걸, 이게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애매한 게 사실 이제 매입을 하면서 누구나 다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것도 예상치 못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가등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죠. 네, 거의 안 하시는데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 이제 중도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었을 때는 전 또 가등기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매매 금액의 50%가 이미 들어간 건데 저희도 이제 소유권을 이제 어느 정도 주장을 할 수 있는 단계잖아요. 그 부분이면은 그게 조금 있었으면 어떨까 싶기는 하네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중도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뭐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면은 어떻게 나중에는 그걸 다 돌려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걸릴 수가 있잖아요. 오래 걸리죠. 그리고 만약에 가등기가 있었으면 가압류 가처분이 안 들어왔을 거고 말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좋은 장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이유가 있죠. 바로 비용 때문이에요. 비용을 보자면 그 등록 면허세가 있는데 등록 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0.2%. 그러니까 아까 70억짜리였으니까 70억을 한다고 하면 1,400만 원이 등록 면허세로 나오죠. 물론 70억에 비해서 많진 않지만 네. 1,400만 원을 꽁돈을 써야 되는 거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좀 아까울 수 있습니다. 또 근데 그와 더불어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20%니까 28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총 약 1,680만 원 정도를 거의 매수자가 보통 내게 됩니다. 이거를 뭐 누가 내야 되냐라는 싸움이 또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매수자, 등기를 하는 사람이 내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이 좀 커서 일반적으로 안 하기는 하는데 사실 중도금이 많이 들어가거나 할 때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에는 뭐 가처분, 가압류 이런 게 없더라도 네.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해놓는 거는 정말 큰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중도금이 왔다 갔다 할 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매도자분의 재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내용들 미리 파악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매각하는 이유라던가 이런 거에서도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알거나 들으셨을 때는 중도금이 들어갔을 때 가등기나 이런 것도 해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700만 원이 아까울 수 있지만 정말 이게 잘못됐을 때 35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정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필요한 장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건물분 부가세입니다. 대부분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죠. 건물분 부가세를 뭐 누가 정리를 하고 누가 내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 두 건의 사례가 이제 발생이 돼서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사례를 가져왔거든요. 일단 건물분 부가세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은 건물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얘기를 하는데 건물에만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고 토지는 따로 이제 면세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발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객이 실제 경험한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건물을 이제 100억에 계약을 진행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토지 금액은 90억, 건물 가액은 이제 10억이었거든요. 건물 금액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가 1억이 나왔는데 이거를 원래 보편적으로 납부를 하는 의무가 매도인이 납부를 하지만 그 비용을 매수자한테 받아서 납부를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과자를 사더라도 네. 계산서를 보면은 부가가치세에서 190 몇 원을 네, 적혀 그렇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내는 건데 네. 그리고 판 사람이 그 부가가치를 납부를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되게 특이하게 계약서를 썼더라고요. 건물분 부가세에 대한 1억을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이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도인이 그 매매 금액 100억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토지 금액 90억, 건물가액 10억, 건물분 부가세 1억을 별도로 저희가 작성을 해놓잖아요, 이사님. 근데 그 1억을 작성을 안 해놓는 거예요. 그 매매 금액에 건물분 부가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약을 이제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그 중개인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매도인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주셔서 매수인이 그 세금을 환급도 못 받는 그런 사태가 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줘서 매도인이 그 1억을 납부해야 되지만 그냥 녹여버렸으니까 매수인은 돈 낸 거 없이 그냥 매도인이 혼자 알아서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네. 세금계산서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발행만 하더라도 매수인이 일반 사업자면 다 그 환급 받으실 수 있잖아요. 시간이 한 1, 2개월 정도 걸리기는 하지만 근데 그것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환급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 그 계약에 관련된 거는 중개인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 건물분 부가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셨었던 거죠. 나중에 이거를 세무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알게 돼서 매도인이 이제 매수인한테 청구를 했음에도 매수인이 그 계약서대로 이제 진행을 하자 그래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영상으로 이런 내용을 좀 전달을 드려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너무 기본적인 사례여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이런 사례가 두 개나 이제 발생됐다는 걸 보고 부가세 관련을 해서 매도자분도 나이가 좀 있으시고 건물 한 3, 40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부가세 관련해서는 좀 더 이제 꼼꼼하게 짚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포괄양수도 계약이 아닌 일반 계약 같은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세가 이제 발생이 되고 건물가액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그 건물 기준시가의 그 양도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건물 금액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계약서에다 한번 녹이면 되니까 그 부분만 세무사한테 한번 조금 찝어달라고 해주시면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 두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 사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많잖아요. 막상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별거 아닌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이런 사건들이 많이 터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약하기 전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셨으면은 한다는 의미에서 촬영 한번 해봤습니다. 투자 한 중수 이상 되시는 분은 다 아시는 스토리이긴 한데 이제 막 처음 투자를 하시거나 하실 때는 아무것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면서 좀 조심하시면 그래도 약간 실패 없는 투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나중에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